자, 일단 우리 현대사 파트를 할게요. 현대사 파트. 슝슝슝슝슝. 36페이지. 몇 밖에 없지만. 자, 거기 그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보면 그리스 터키 맨 첫째 줄에 그리스 터키 양국에 대하여 4억 달러의 차관을 부여한다 했죠. 내일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 그리스 터키 양국에 대한 4억 달러 차관 부여를 밑줄 치고 이게 뭐냐고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트루먼 독트린이고, 독트린이라는 게 대통령의 정책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정책. 트루먼 독트린 그러면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말해요. 근데 그 밑줄 친 게 뭐게? 네 글자로. 근데 그거 쓰라고 하거든. 땡땡 플랜. 그게 마셜 플랜이에요. 그리스하고 터키가 소련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재무부 장관이었던 마셜이 돈 줄 테니까 4억 달러 줄 테니까 가지마라고 했던 게 마셜 플랜이고요. 그게 트루먼 독트린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갑시다. 이제 전후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자, 국제연합이 창설되잖아요. 원래 1차 대전 때 뭐 만들었죠? 국제연맹. 그치. 그게 실패해서 2차 대전 국제연합을 만드는데, 국제연합 만들기 전에 발표했던 게 바로 거기 있는 1941년 대서양 헌장. 그 진짜 안전보장 이사회를 주었고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다섯 나라. 그 다섯 나라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핵무기를 갖고 있던 다섯 나라인데, 서방 국가가 3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 국가 2개가 소련과 중국이에요. 미영투, 소중. 자, 이 5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냉전 체제가 성립되다. 자, 왼쪽에 그 도표 같은 거 하나 있잖아. 자원주의 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을 보면 이쪽은 트루먼 독트린, 저쪽은 코민포럼 공산당 정복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셜 플랜이라는 경제 원조가 있었다면 저쪽은 공산권을 위한 조직인 경제 조직인 코메콘.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과 코민포럼, 마셜 플랜과 코메콘,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는데, 이걸 내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여러분 오른쪽을 싹 다 비우고 빈칸. 트루먼 독트린과 비교되는 거 코민포럼 소개하고, 마셜 플랜과 비교되는 거 코메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반대되는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 왜냐면 얘들이 왼쪽은 잘 아는데 오른쪽 잘 모르거든. 그거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베를린 공세 이후 두 진영의 대립은 더 심화되었고, 나토와 WTO를 결성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였고, 경쟁 체제가 강화되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중국의 공산화, 그 국공 내전이 나오는데, 뭐 자세하게 안 나오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국공 내전은 1차랑 2차가 있었어요. 1차가 1927년부터 1937년까지 있었어요. 이때 누가 이겼게? 맞아. 이때는 장제스가 이겼어요. 장제스가 이겼고, 중단된 거는 중일전쟁으로 중단돼요. 오히려 거꾸로 국공합작으로 바뀝니다. 국공합작으로. 근데 2차가 언제냐면 46, 47이에요. 1949까지인가? 49까지. 이건 거꾸로 국민당 정부가 쫓겨나죠. 그죠? 이때는 공산당 정부가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제2차 국공 내전이 벌어지고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국민당은 지금의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
자, 이 새끼들 평화헌법 제정됐고요. 평화헌법. 자, 평화헌법의 내용은 전쟁을 포기하고 입헌군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동 군사 재판을 열어서 전쟁치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자, 알아둬야 될 거라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야.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야. 오른쪽 봐봐.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에게 주된 내용이 이랑이번 모델이니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 인정. 그치? 그리고 그 밑에 14조에 보면은 뭐라? 맨 끝에 청구권을 완전 포기합니다. 청구권을 완전 포기합니다. 자, 독일이 배상금 물어내다가 망한 거에 비해서 일본은 배상금을 안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한미일 안보조약을 맺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그만큼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이용해서 동아시아에서 영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자, 다음 8.15 광복과 정부 수립 노력. 자, 45년 8월 15일 날 그러나 38선 만들었다. 됐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미군 군정청 나오는데 군정청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을까? 45년 9월부터 그죠? 언제까지? 1948년 8월 15일까지 그죠? 이게 생길 때까지는 계속 거의 3년 동안 미 군정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미군과 소련군의 통치 방식이 나오죠. 미군은 직접 통치고요. 거기 6번째 줄 소련군은 간접 통치합니다. 특히 미군이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3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죠? 일제 식민 통치 기구와 관료 경찰을 그대로 유지, 즉 친일파 경찰과 관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 김구가 어떤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했어요. 인민위원회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에 비해 소련군은 인민위원회 다 행정권을 이용했고요. 간접 통치했으며 귀국한 공산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합시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을 위해 가장 신속하게 움직인 자는 여운형인데요. 여운형은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중도죠. 그죠? 자,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 자, 조선 건국동맹 연도 알아둘게요.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해방 직후 설립된 조선 건국 동맹은 아닙니다. 조선 건국 동맹 해방 전이에요. 1944년이에요. 1944년 경성에서 설립돼요. 즉 여운형이가 항일 단체로 만들었다가 통일을 대비하는 광복 이후를 대비한 단체가 됩니다. 그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이 만든 조선 건국 동맹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건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조선 건주는요, 건주는 좌우 모두 참여하게 되죠. 그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강령,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인데 모두 참여합니다. 좌우가 통합해서 참여를 합니다. 자, 건주는 처음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식량과 생활필수품 확보도 하고, 그리고 미군이 진주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위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16번째 줄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자 우익 세력은 모두 탈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김성수 등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김성수 한국민주당이고요. 이승만은 독촉, 독립촉성중앙협의회예요. 그 다음에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한국독립당을 만들죠. 김성수의 한국민주당, 이승만의 독립촉성, 그리고 김구의 한국독립당. 요거 3개 다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모스크바 상상회의로 가봅시다. 자, 모스크바 상상회의 연도 알아둬야 돼. 45년 12월입니다. 우리가 45년 8월에 됐으니까 이게 안이 열린 건 45년 12월이에요. 45년 9월부터 미 군정이 이미 들어와 있었죠. 자,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그래서 모스크바 상상회의라고 합니다. 한국 독립 문제를 협의합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죠? 미국은 신탁 통치하려고 했고 소련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거꾸로 낼 거야, 내일.
미국은 임시정부, 소련은 신탁통치. 아니요, 미국이 신탁통치예요. 자, 논의 끝에 미국과 소련의 안을 절충하여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 요거는 소련 거였고요. 이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이건 둘 다 주장하는 거. 그다음 5년간의 신탁통치는 미국 거. 즉 미국 거 하나, 소련 거 하나, 그리고 공동으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신탁통치는 최대 5년까지만 하기로 결정이 되죠. 그럼 여러분 신탁통치는 우리나라 말고 어디서 또 됐었지? 독일, 그렇지. 베를린 이렇게 나오면서 좀 있었죠. 자, 회의 결정안이 국내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오보가 나죠. 그 위에 있는, 그지? 오보가 나게 됩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동아일보 기사처럼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그리고 미국은 즉시 동의를 주장했다라는 오보가 나와야 되죠. 자, 회의 결정안이 잘못 전해지는 과정에서 회의의 전체 내용이 알리지 않은 채 신탁통치 실시 부분만 보도가 되자 한국인들은 반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기 반탁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우익과 좌익의 움직임을 봐야지. 우익과 좌익의 움직임. 자, 김구, 이승만의 우익은 반대, 반탁, 신탁통치 반대를 했고요. 중도와 좌익은 초기에 반탁, 그러다가 요 괜찮겠다 싶어서 이후에는 모스크바 3상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가 대립하게 되죠. 좌익은 반탁, 우익은 반탁, 좌익은 나중에는 신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총체적 지지랑 완전 지지. 그 내용을 다 인정하겠다고. 모스크바 3상의 내용 그대로 따르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로써 신탁통치 절대 반대, 그리고 모스크바 3상이 절대 지지로 나뉘게 돼서 싸우게 되고요. 자, 여론의 중도 세력은 미소 공동회의에 참가했지만 신탁통치는 적극적으로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자, 일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몇 년인지 아셔야 됩니다. 46년 3월이에요. 우리 아까 모스크바 3상 이거 언제였지? 45년 12월. 그지? 12월. 그 다음에 봄 46년 3월에 덕수궁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 및, 자, 아까 처음에 뭐였죠? 1번이 임시정부, 2번 미소공동위원회, 3번이 신탁통치였잖아. 그래서 그 임시정부에 수립할 참여할 정당 및 사회단체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데, 이것도 양쪽의 입장 아셔야 돼요. 소련의 입장은 좌익 세력만, 3상회의 결정을 총체로 지지하는 좌익 세력만 참여시키자. 그에 맞서서 미국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저 소련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포함하자라고 서로 대립하게 되면서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2개월 뒤인 5월에 무기한 휴회되고요. 자, 이승만은 이게 휴회되자 46년 6월, 이거 중요합니다. 이승만 46년 6월입니다. 46년 6월. 자, 46년 3월에 미소공동회에 열렸고 5월달에 휴회. 그러자 한 달 뒤 6월달에 갑자기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뭐라고 발표해버려요?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미친 소리를 하게 되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김구도 찬성한 입장이죠. 김구가 결사반대를 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김구가 저거 보세요. 384 넘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구가 384 넘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383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즉 이승만에게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반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1946년 5월, 이승만 중심으로 제기된 단독 정부 수립 46년 6월, 주장으로 분단의익이 높아졌고, 그러자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파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좌우 합작위원회를 엽니다. 좌우 합작위원회.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운동 뭘 반대하는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죠.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펼칩니다. 이때 미 군정은 반대했죠. 아니, 거의 다 했죠. 미 군정도 좌우 합작위원회를 지원합니다. 자, 좌우 합작위원회는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 등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고요. 자, 좌우합작 7원칙에서 왼쪽에 보시면 몇 항이 중요합니까?
위에 줄 쳐줬던데 사만. 토지개혁.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중요산업을 국유화한다. 그죠? 사만. 그 다음에 사안.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요거 두 개.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리. 이게 바로 이 좌우합작 7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미 군정은 이를 토대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왼쪽 맨 밑에 보시지만 광복 이후 최초의 대의정치 기간은 48년이 아니라 바로 이때 만들어진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에. 미 군정이 임명한 관선의원만으로 구성되었다. 아닙니다. 민선의원과 관선의원이 맨 밑에 왼쪽에 있는데 맨 밑에 왼쪽에 참고 표시. 그지?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은 민선과 관선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음. 그거 5.10 총선거랑 그거는 진짜 국민총선거고 네. 이건 그냥 민선이 뽑았지만 선거를 통해 뽑힌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최초의 대의정치.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냥 대의 정치로만 말하면 이게 맞는 거고 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식 의회는 5.10이지.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자, 김구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 박헌영 등의 좌익 세력은 좌우합작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우합작 7원칙은 좌우합작위원회는 미 군정은 지원을 했지만 얘네들은 이승만 이 우익 세력 좌익 세력들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세력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에 좌우합작 운동은 지지부진하게 되고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 군정도 좌우합작 운동을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중단되게 되는데요. 여운형 암살은 몇 년일까요? 1947년이에요. 1947년. 이거 누가 죽였을 것 같아, 여운형? 극우였을까? 극좌였을까? 맞아, 극우. 19살밖에 안 됐는데 이 새끼. 죽임 당한 여운형이는 할아버지지. 죽이네. 해화동 로탄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 차 타고 가는 거를. 그럼 대단하다. 어떻게 차 타고 가는 걸 총으로. 아씨 이봉창이는 빵 타이도 바꾸고 싶겠는데. 자, 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미국과 소련은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오케이. 아까 1차 언제 했어요? 1차 46년 몇 월이었죠? 3월. 오케이. 이제 2차가 벌어집니다. 2차가 47년 5월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요. 그러자 미국이 이거를 중요하죠. 유엔 총회에 넘겨버립니다. 유엔 총회에 넘겨버립니다. 소련은 반대했지만 결국 유엔 총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 총회는 줄치세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남한이 더 맞아요. 남한인가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한반도에 정글을 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총선거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대충 있잖아요. 거의 2배 정도 됐어요. 남한이. 이 총선거 실시 감독하기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를 방문했지만 소련은 거부했고요. 소총회를 열어서 결국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분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48년 2월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김일성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해 4월에 북한 지도부와 남북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은 미국과 소련 모두 합의안을 무시하는데 이것도 시험 날 때 어떻게 나오냐? 미국은 무시했으나 소련이 동의했다. 거짓말이에요. 둘 다 무시합니다. 둘 다 무시해요. 자, 북한 역시 독자적 정권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분단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 47년 3월달 이건 꼭 나오겠죠. 47년 3월 1일 제주 4.3 사건이 벌어집니다. 3월 1일이니까 당연히 3.1절 기념행사였는데 이때 통일정부 수립 요구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시위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발포 총을 쐈고요. 미 군정은 오히려 입구 과정에서 경찰 편을 들고 제주도 주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자, 48년 3월 1일이었고 4월에 제주도 좌익 세력이 단독 선거 저지 통일 정부를 내세우면서 4.3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미 군정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무고한 제주도민이 엄청나게 희생이 됐던 사건이죠. 자,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를 제주도로 출동시키려 하자 그 부대 내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을 안 하고 거기서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여수 순천 지역을 오히려 점령하는 여수 순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정부가 이거를 다시 또 강경하게 진압을 하죠. 군 내부 좌익 세력을 다 제거했고요. 수습 과정에서 일부 반군이 지리산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한 그 반군을 뭐라 부릅니까? 이도 유명한데 얘네들이 그럼 유명한 빨치산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빨치산 애들이에요. 이 빨치산 애들은 6.25 전쟁 때까지 거기 남아있다가 6.25 전쟁 때 북한군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오케이. 자, 이제 5.10 총선거로 가봅시다. 48년 5월 10일입니다. 그 아까는 그냥 의원을 뽑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단원제로 구성돼요. 오케이, 여러분 양원제 아니에요. 단원제예요. 단원제. 자, 초대 의회는 단원제였습니다. 제한국회 정원은 인구 비례로 200석, 100석. 그치? 그럼 몇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한반도의 남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되게 간단하게 계산한 거예요. 1000만 명당 100명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도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원래 몇 명이 돼요, 국회가? 맞아요. 500명이에요. 정상이 500명이에요. 자, 아무튼 이때는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38도선 이국적인 국회의원은 당연히 선출 안 했고요. 자, 나이 알아두세요. 21세 이상입니다. 21세 이상. 지금 몇 세 이상이에요? 18세. 이때 21세였습니다. 보통평등 비밀 직접 다 따놨고요. 95.5%의 높은 투표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누가 빠졌다? 그렇죠. 김구, 김규식 다 빠집니다. 김구, 김규식은 다 빠집니다. 그 결국 우익주도의 투표가 된 거예요. 김구, 김규식은 다 빠집니다. 자, 이제 재헌국회 갑니다. 자, 5.10 총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 이유는 제주도 때문인 거고요. 자, 임기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48년에 제1대는 2년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선거가 50년에 벌어지거든요. 그 50년 선거에 4년으로 바뀌고 이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48년 초대 국회의원들은 2년이었어요. 선출된 국회의원은 누가 제일 많았다? 무소속이 무려 40%였습니다. 무소속이 40%. 그 다음에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선, 아까 독촉이 26%. 그리고 민주당 등등인데 결국 다 뭐예요? 독립촉선 국민의 한국민주당, 몽땅 우익입니다. 우익. 그러니까 무소속 아니면 우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자 보세요. 이승만이 처음에 바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처음에 뭐였어요? 국회의장이었어요. 이승만은 처음에 국회의장이었고요. 자, 재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재헌헌법을 만든 게 우리가 재헌절로 알고 있는 7월 17일이고요. 삼권분립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을 국회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했는데요. 그때 당선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국회 간선제로 당선됐습니다. 자, 시험자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돼요. 국회 간선제로 당선돼요. 그럼 그 당시에 이승만의 직위는 뭐였어요? 의장? 국회의장이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국회의장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겠죠. 그죠?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자, 다음 임시정부 수립 가봅시다. 자, 재헌국회 헌법에 따라 국회가 간접선거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다 알아두시고요. 보니까 니네 그 영상에 적어 나왔더만 조봉암. 농림부 장관 조봉암.
이 아저씨 왜 알아둬야 되죠? 이 아저씨가 나중에 무슨 정당만 됩니까? 그렇지, 진보당. 근데 나중에 이승만하고 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죠, 그죠? 출마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표를 얻자 이승만이 위협을 느끼죠.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사건 벌려요? 친구다. 그치, 진보당 간첩 사건을 펼쳐서 그래 사법살인 재판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2010년인가 2011년에 다시 재심해서 무죄가 되죠, 그죠? 예. 그 사건에 발단했던 아저씨가 이 아저씨예요. 자, 문제입니다. 조봉암은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다, 반대했다. 이 사람 참여했었어요. 핵심 인물이에요. 이 조봉암이는 좌우합작위원회의 핵심 인물이다. 거기 앞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 핵심 인물이었어요, 원래. 이거 인물이 어느 정치인물이에요? 여운형 중도, 김구 이승만, 우파. 우리 김성수. 김성수 우파. 여기 좌파 이름 다 안 나와. 박헌영 네? 좌파. 아니. 근데 이제 박헌영. 그치, 박헌영 좌파. 에서 보면은 김상수는 이승만과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있으니까. 예, 민주당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 견해는 달라야지 우익이야. 독립 촉선 어. 그죠. 우리긴 한데 정치 성향. 그렇지, 성향은 다르지. 그렇지. 자, 계속 가봅시다 이제. 아무튼 이승만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내각 구성이 완료됩니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하였고, 그래서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 대한민국이 이때가 설립된 게 맞나요? 아니면 1919년이 맞나요? 19년이었으면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뉴라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주진영이 되는 거고. 뭐가 못 들었어 지금. 저걸로 주장하는 게 48년 8월 15일로 주장하는 게 뉴라이트. 니네 학교 48년 아니니? 니네 선생님들도 48년 8월 15일 아니야? 대한민국 건국? 근데 19년으로 하면 4월에 생일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게 4월에 생일이 생기는 건 좋지 않나요? 그치, 좋지. 둘 다 하면 좋지. 자, 그 다음 정부는 옛 총독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 나오잖아. 이날 미 군정이 끝났다. 언제 시작된 미 군정이? 45년 9월 8일에 시작된 미 군정은 48년 8월 15일에 끝남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8년 말 유엔 총회가 유일한 합법 정부, 즉 처음에 유엔 총회는 남한만 합법 정부를 인정합니다. 근데 48년 9월에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왜 48년 12월에 이렇게 북한을 대척하는 다른 유엔이 인정 안 했으니까 유엔을 거부했잖아. 아, 그래서 그 99절에 탄생된 그 정부는 그러니까 약간 타이완 정부처럼 국제사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예. 지금도요? 아니죠. 그러다가 니네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닌데 노태우가 공공 유엔 공동 가입을 제안하지. 그러고 노태우가 대단하긴 해. 자,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문제에 직면하다 봅시다. 자,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 물가 폭등, 뭐 등등등등등. 자, 여전히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러자 이제 이승만 정부는 정권 잡기 위해서 뭘 더 강화합니까? 반공 체제. 국회 안에 반대 세력 제거, 보안법 제정. 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국민보도연맹증이라고 나오죠. 좌익 세력을 전향시키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된 건데요. 생계를 해결하기에 전혀 관련 없는 이게 뭐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좌익이었다가 우익으로 돌아선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일으켜서 국군과 경찰이 이 국민보도연맹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 약 6만에서 추정인데 6만에서 20만 정도를 학살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거든요. 그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만든 게 이게 이승만이 만든 국민보도연맹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제 북한 정권 수립 봅시다.
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 건주를 만든 거는 조만식입니다. 조만식. 그거 꼭 기억할 때 평안도에 만든 게 조만식의 건준이에요. 서울에서는 여원형의 건준, 평양에서는 조만식의 건준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완전 다른 거죠. 북한 각적의 인민위원회가 있었는데, 자, 우리도 지역위원회가 결성됐지만 미 군정은 인정을 안 했고요. 그러나 소련이 이 위원회를 인정합니다. 특히 김일성이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실질적인 정권 수립 작업이 시행되는데요. 자, 여기서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농민에게 무상분배합니다. 나중에 이승만이도 비슷한 걸 하는데 이승만 어떻게 했습니까? 유상분배였고요. 김일성은 무상분배합니다. 거기다가 산업과 각종 자원을 국유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무상분배하려면 땅을 뺏어야 되잖아. 그럼 지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여기 보니까 뭐 무상 몰수했다 써있네? 대대적인 지주 수천 작업 다 죽여버렸다. 다 죽여버렸어요. 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마르크스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프롤레타르 혁명을 해서 자본가를 모두 죽여버려야지만 된다 했어요. 그대로 합니다. 김일성이는 그대로 마르크스가 시킨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자, 북한에서 소련의 후원 아래 사회주의 체제가 강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 중 다수는 38선 이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북한은 유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하자 이걸 비판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자 47년에 아까 김일성이가 임시인민위원회였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하고 정권 수립을 추진하다가 몇 년도에 48년 9월 9일에 그래서 구구절이죠. 북한 최대 명절 구구절. 자, 9월 9일에 내각을 구성하고 그 유명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여러분 민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북한도 이름으로는 민주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개설하게 됩니다. 자, 다음 반민 특위와 농지 개혁으로 가봅시다. 북한 잘 안 나왔어요? 북한 거의 안 된다 그랬다며. 그래? 자, 반민 봐봐. 지금 니네가 이승만이야. 지금 이승만인데 정권 잡으려니까 처음에 반공했지, 그치? 반공.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반민족 행위를 처벌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우리 아까 처음에 그 미 군정이 일본 친일 관료들과 친일 경찰 그대로 다 썼잖아요. 그 써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그럼 이승만을 버릴까? 못 버리죠. 못 버립니다. 자, 일제 시민지배 협력했던 민족반대자를 청산한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에 국회는 자, 요거 두 개 외우셔야 되는데 반민족 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 행위처벌법과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7,000명의 이 사람들 선정하고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맨 밑에 보시면 실제로 사형 집행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 봅시다. 8번째 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 즉 친일 경찰관을 잡아들이지 말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거꾸로 공산당과 내통이 있다는 무실로 반민특위 국회의원을 구속시키고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명했던 게 그 왼쪽에 있는 1949년의 국회 프락지 사건입니다. 국회 프락지 사건. 자, 국회 프락지 사건은 이 반민특위를 조사하던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간 사건이에요. 뭐라고 몰아가지고 전부 간첩이다. 당연히 여러분 얘네들이 다 잡혀가 들어가게 되니까 반민족 행위의 범위는 크게 축소되고 결국은 유야무야 없어지게 됩니다. 즉 반민특위는 실패.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농지 개혁 가봅시다. 아까 북한은 무상이었는데 몰수한 다음에 무상이었는데 우린 거꾸로 자, 미 군정 5번째 줄 미 군정은 48년 일본인의 귀속 농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는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49년에 농지개혁법. 그리고 50년에 드디어 실시를 하는데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유상 매입한 다음에 유상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지금 이게 3월이니까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농지개혁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은 6.25 이후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농지개혁으로 지주와 소작제가 거의 사라졌고요. 대부분의 농민이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농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중요한 지지 세력이 됐고요. 자, 그러나 농지를 제외한 토지가 뭐냐면 인야, 산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모두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지주들이 미리 팔았냐면요. 정부에다 팔면 유상이긴 하지만 헐값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미리 땅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상 분배에 따른 경제 부담, 즉 빚을 내서 이 땅을 사다 보니까 그 땅을 다시 되팔고 소장리는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편 중소지주중 다수는 6.25 전쟁으로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산업자본가를 전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지가증권이 뭐냐 왼쪽에 있지만 정부가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지가증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채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 증권을 갖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오면 정부가 그 돈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몰락하고 말았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귀속재산의 처분 나오는데, 자, 귀속재산이란 미 군정이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이승만 정부는 49년에 이 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귀속재산을 매각합니다. 다만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했고요. 귀속재산의 불합가격은 5분의 1, 즉 예를 들어 5억짜리면 1억에 불과한 거예요. 상한 기간은 15년이었고요. 실제 가치보다 싼 가격과 장기 분할 상환이 큰 특권이었기 때문에 줄주세요. 뭐가 형성돼요? 재벌이에요. 결국 귀속재산 처분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벌들을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945년에 귀속재산 규모를 보면은 여러분 부동산 보세요. 대부분 회사가 가져갔죠? 그죠? 예, 786.5 대부분 회사가 가져갑니다. 자, 다음 6.25 전쟁 봅시다. 자, 6.25 전쟁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시죠. 자, 중요한 거 에치슨 라인입니다. 중요한 거 에치슨 라인. 국무장관이었고요. 그 극동방위선인데 그 극동방위선이 뭐냐면 미국이 전쟁이 났을 경우에 지켜야 되는 방어선을 말하는데 두 군데가 빠지죠. 어디랑 어디가 빠져요? 그렇죠. 타이완과 남한이 빠집니다. 타이완과 남한이 빠지면서 자, 북한의 경우에는 에치슨 라인에서 남한이 빠졌다고? 그러면 쳐들어가도 되겠네라는 오판을 하게 되죠.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강행했는데요. 3일 만에 서울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것도 써놨더라. 6월 28일이죠.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되고 다시 수복한 게 언제예요? 9월 28일. 정확하게 3개월 뒤에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6월 28일에 뺏겼다가 9월 28일에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서울 수복이 빠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빠릅니까? 당연히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은 다음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밀려 들어온 거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먼저였죠. 자, 소련군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했죠. 그럼 뭐 했어요, 소련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그 몰고 온 탱크가 소련제예요. 그 비행기하고 비행기하고 그렇죠. 전쟁 승인도 있었지만 비행기하고 탱크를 엄청나게 지원해줬어요. 그 남한은 탱크가 몇 개나 있었어요?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 한 개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 탱크가 겁나게 무서웠지. 자, 다음 페이지.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직접 참여한 게 몇 개국, 총 지원한 게 몇 개국, 오른쪽 보세요. 자, 병력 지원, 즉 참전은 16개국, 그 다음 뭐 물품 지원 등은 총 63개국입니다. 근데 얘네 다 자본이라 지원한 거 아니면 그냥 16개국은 진짜 병사고거든. 그러니까 얘는 63개국에서 의료품이나 자금 지원이지.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라서 지원한 거야 아니면 그냥 유엔 협의 때문에. 그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지. 왜냐면 이게 막 처음으로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이 싸운 거니까.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163이? 그치, 16개국, 63개국. 근데 만약 시험지에 6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틀립니다. 유엔군은 16개국이었어요. 자, 그리고 전세가 불리자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군은 직접 개입합니다. 소련은 무기만 제공했고 중국군은 직접 개입합니다. 자, 전쟁의 상팔세 교착 상태 빠지자. 자, 줄쳐놓으세요. 누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소련이요. 소련이 먼저 정전 협정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6.25 전쟁을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것을 우려한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고요. 자, 그러나 군사분계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에 2년 동안 지지부진하고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자 이승만 정부는 정전에 반대했는데요. 그럼 이승만은 왜 반대한 거죠? 내가 이승만 정부는 이때 통일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압록강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만 좀 힘을 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전에 반대하면서 자, 어디에 있던 방공포를 석방하니? 어떤 섬인데? 아 이게 실미도. 아니야. 아닌데? 실미도는 뭐죠? 실미도는 그거죠. 박정 박정희가 그 김신조 사건 김신조 때문에 사건. 그거. 네네. 이거 저기 부산 옆에 김영삼의 고향 거제도 거제도. 거제도에 있던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미군은 찬성했을까요? 아니. 반대했죠. 왜냐하면 포로 협상이 주된 협상 그 무기인데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 자, 회담 시작한 지 2년 만에 53년 7월에 정전협정 체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6.25 전쟁 끝이에요. 53년 7월 6.25 전쟁 끝이 납니다. 자, 중립국 감독 3개 줄시요. 설치된 거 3개. 첫째, 중립국 감독위원회. 두 번째, 군사정전위원회. 세 번째, 비무장지대 설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비무장지대 설치. 그때 합의된 겁니다. 정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도 미국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몇 년도 몇 월일까요? 53년 10월입니다. 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바로 뭐가 허용된다? 미군 주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동맹 좋긴 좋은데 이거를 계기로 미군이 주둔하게 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경제 원조를 약속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별거 없었죠. 쭉 얼마나 오시냐면 여러분 그 11번째 줄. 자, 남북의 집권자는 이러한 상황을 독재 정치로 강화하는 데 이용하여 이승만은 반공을, 김일성은 정적 숙청을 하면서 유일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한편 전쟁 이후 남한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나오죠. 미국 주둔에 대해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게 뭔지 물어보는 게 나올 거야. 봐봐, 이 사항을 봐야 돼. 사항.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 이게 미군 주둔. 그럼 이건 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다 됐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유일체제가 뭐예요? 유일체제 김희성 혼자만 남게 돼. 박헌영 같은 남녀강파 다 집중해버려. 아 비밀성 완삭제.